부천에는 지금 뭐 시민회관에서 뭐 저렴하게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 좀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는 저절로 생기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그냥 일자리만 만드는 이런 형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 이유 앞에 제가 다 지금 설명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통계치도 있어요. 100대 기업 본사 중에 서울에 64개나 있대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강남 쪽에 강남구에 13개, 서초구에 6개. 송파구는 적은데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구가 의외로 많아요. 여기는 이제 금융기관이나 이런 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구도 지금 4개인데 아마 더 늘어나겠죠. 용산 개발을 하면. 그래서 마포나 그다음에 영등포는 이제 여의도죠. 요 해당되는 것들이 결국 이 중심으로 해서 직주 근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여기서 주거를 구한다고 하면. 그래서 서울로 그렇게 몰려드는 건다는 거죠. 서울은 이렇게 전국에서 다 모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인재를 끌어모으는, 인재가 끌어모여지면 기업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업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000년 이후는 저런 인터넷이나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산업 같은 혁신 산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례가 나왔죠. 30억에서 29억으로 줄어들어서 1억이 마이너스인 사람하고 3억에서 1000만 원이 겨우 1000만 원이 늘어난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하냐 이거죠. 근데 결론은 손실을 입은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29억, 아직도 29억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 1000만 원 겨우 거의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손실 회피성 때문에 더 이익 보는 것보다 손실 회피에 대해서 2.5배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극복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투자를 해서 이 손실을 감내해낼 수 있다는 거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재테크를 부탁해 이재영 작가 거를 보면서 그 같이 제가 했는데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포주와 저PBR주 투자로 해서 위주로 하는데 현금과 주식을 5대5로 해서 6개월이나 1년 뒤엔 다시 그 비율을 정산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보고. 근데 그 다음에 손절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손절매, 아까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아프게 생각하는데 물타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타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사람들은 주식 투자 하지도 말라는 거죠. 내가 30% 손해났어요. 그럼 내가 판단을 잘못한 거야. 라고 하고 바로 손절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치주 위주로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 소수의 회사를 집중 공략해서 돌아가면서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고. 불황이죠. 불황에는 요즘 불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치주라는 건 전통적인 주식인데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세상에 판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 책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런 거에 올 줄은 몰랐어요. 이 블랙스완이 이렇게 발생할지 몰랐죠. 근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불황이라는 거 코로나예요. 그 이후에는 성장주에 관심을 가져서 어떤 것이 클 건지, 지금 그 진단시약 만드는 업체가 이렇게 클 줄은 불과 6개월 전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신용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용투자, 빚내서 투자하면 조바심이 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펀드하고 액티브 펀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인덱스 펀드가 훨씬 더 수익률이 좋았다. 그냥 고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의 주식시장은 개미들이 항상 당하는 시장이었잖아요. 큰 손들이 휘젓고 그러면 돈 다 빨리고 하는 시장인데,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보기에는 한국 시장은 개미들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2%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미국은 뭐 40%래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 저기 뭐 큰 나라 아니야? 뭐 경제 규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 개도국 시장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본대요. 개도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 니네도 나쁜 거야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상대평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대방이 잘 살면 배 아프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안 되면 내가 상대적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대평가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이게 지금 맞냐 틀리냐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야지 이 무리짓는 본능 이거를 버리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80대 20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인데요. 이 세계화의 덫에서 참 여기 보면 맨 뒤쪽에 세상은 20%만 일해도 경제가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뭐냐 이거죠. 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자료 한번 올렸었죠. 제레미 리프킨이 본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기존 전통적인 산업 중에서 특히 석유화학이나 화석 연료 관련 산업은 이제 더 힘들어질 거다. 그리고 정보통신, 가전, 전력, 물류 운송, 선진 제조업, 관광, 농업 쪽이 클 거다. 이 책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5G 통신 분야가 유망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이 정보통신 기술 이쪽이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분야도 유망하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농업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계속 교류를 통해서 했지만 비교 이론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자급자족도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런 인식들도 가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런 분야들이 우리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유망한 산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에는 뭐 여기 나왔던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만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주식 시장에 비해서 덜 효율적인 시장이고 정보가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좋다라고 하면 우르르 몰려든단 말이에요. 나쁘다면 우르르 빠지고. 근데 이제 부동산은 좀 지역적인 특성 다 누구나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냐라는 거죠. 그리고 야 그러면 집값은 언제까지 오를 건데? 라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2017년 이전에. 근데 실제로 생산 인구 감소는 2017년부터 됐는데 지금 올해 2020년이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야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면은 그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예측일 뿐이지 실제로 사례들을 보면은 생산 인구 감소는 벌써 유럽에서는 오래됐어요. 벌써 50년? 4, 50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집값은 계속 상승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상승한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일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도 좀 특수한 사례고 일본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이 일단 가구 수는 2035년까지는 계속 늘어나요. 2035년까지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구 수는 감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15년이 남은 거고 또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데 우리는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일이고 아직은 집을 사도 된다. 두 채, 세 채, 여러 채 사는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최소한 한 채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건 꼭 사라. 그런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서울의 주택 보급률은 96.3%래요. 전국 평균보다 아직도 낮고 심지어 서울의 자가 보유율은 절반도 안 돼요. 45.7%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왜 있는 사람이 자꾸 또 사냐. 그래서 못 사게 하는 정책을 펴는데 어쨌든 현재로는 그렇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대로 상위 20%가 사는 지역의 부동산이나 인근 지역 부동산의 투자. 이 투자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내가 거주를 위한 부동산은 꼭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집을 꼭 사야 된다는 거.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다르죠. 이거는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거주하면서 남의 집 전세 사는 것보다는 내가 자가에 사는 게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꼭 투자라고 보지 말고 내가 거주할 집은 한 가구는 꼭 좋은 위치에 있는 거
꼭 사라는 거죠. 주택에 대한 생각이 이렇대요. 유주택자였다가 판 사람,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붙이면 이렇게 된대요. 둘 다 판 사람은 폭락 얘기해요. 야, 우리 잘 팔았어. 무주택자하고 이렇게 만나면 가르치려 하고 위로받으려. 1주택자, 무주택자로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좀 솔깃하게 듣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둘이 붙으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다주택자하고. 무주택자하고 다주택자 붙으면 무주택자는 이 나쁜 놈. 다주택자는 무주택자, 멍청한 놈. 여기도 1주택자하고 다주택자 만나면 1주택자는 다주택자한테 형님. 다주택자는 1주택자한테 알짜 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잘 안 알려줘요.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이런 식으로. 자, 뭐냐면은 주택에 대한 생각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라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보기 쉽지 않아요. 서로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죽어도 의견 일치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똑같아. 근데 자, 이 주택은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합리적으로 따져서 야,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면 그거 의견 일치가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이데올로기화 돼 있는 거예요. 정치화 돼 있어요. 나는 이 입장이고 너는 이 입장이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입장에서 집을 갖는 게 좋아. 앞에 제 강의를 들었다면 그래서 주택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돈이 없잖아. 결국은 본인은 본인의 입장을 고수를 해야지 본인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주택자하고는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큰 전투는 아니고 작은 전투. 그래서 주택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자기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 이렇게 달라요. 유명한 사진이 있죠. 뉴욕의 그 5번가에서 불과 10여 년 만에 이렇게 마차가 가득 차 거리가 한 대도 이제 보이지 않죠. 자동차가 가득 찬 거리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마차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 마차 만드는 사람들은 여기 다 일부 흡수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도태가 된 거죠. 마차를 만들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빠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야, 마차를 어떻게 해서 혁신적으로 만들까? 마차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느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아주 느려 터진 자동차, 비싼 자동차에서 빠르고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빠른 생각과 느린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빠른 생각보다는 느린 생각을 해야 되고, 느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하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상 원포인트 레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